닫힌 부엌문, 그 문을 열지 마십시오. 그 아이가 울면 궁에서 사람이 옵니다. 윤초아의 목소리가 백시집 닫힌 대문 앞에서 갈라졌을 때 바람은 처마 끝에 낡은 종이를 흔들고 있었다. 3년 전 도둑과 불임의 누명을 쓰고 쫓겨난 며느리가 3살 아이를 업고 돌아왔다. 사람들은 아이가 외간 남자의 피라 수군거렸고 백씨 집은 다시 더러워질 문턱을 걱정했다. 그러나 초아가 원하는 것은 안방도 며느리 자리도 아니었다. 오직 부엌문 하나였다. 그리고 그 문 뒤에는 3년 전 은비녀가 사라진 밤과 오늘 궁에서 쫓기는 아이가 같은 불길 아래 묶여 있었다. 대문 안쪽에서는 송씨 부인이 문빗장을 잡고 있었다. 그의 손은 늙었으나 여전히 세게 잠그는 법을 알았다. 초아는 대문 밖에 서 있었고 등에 업힌 아이 이담은 얇은 포대기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아이는 너무 조용했다. 살배기가 낯선 바람과 어른들의 목소리 속에서도 울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두려웠다. 초아는 아이의 등을 손바닥으로 눌러 숨을 맞췄다. 울면 안 된다. 울면 길 위에 귀가 여기까지 따라온다. 백서주는 사랑채 마루 끝에 서 있었다. 그는 초아를 보았지만 곧장 다가가지 못했다. 3년 전에도 그랬다. 그는 보았고도 늦었다. 그날 어머니와 집안 어른들이 은비녀를 훔친 죄와 아이를 낳지 못한 죄를 한꺼번에 초아의 등에 얹을 때 서주는 끝까지 아니라고 말하지 못했다. 가문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 너무 컸고 아내가 눈을 내리던 침묵은 너무 작게 들렸다. 그 작은 침묵이 지금은 대문 밖에서 아이 하나를 업고 돌아와 그의 집을 흔들고 있었다. 송씨 부인이 차갑게 말했다. 네가 다시 이 문을 넘을 까닭이 없. 초아는 고개를 들었다. 제 방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엌을 열어주십시오. 부엌이라는 말에 하인들이 서로를 보았다. 귀가 밝은 사람들은 이미 수군거렸다. 쫓겨난 며느리가 아이를 업고 돌아와 안방도 아니고 부엌을 달라 한다. 그것도 울면 궁에서 사람이 온다 했다. 강좌수 강필무가 대문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는 이 고을에서 백씨 집보다 더 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었다. 백씨 집은 양반의 체면을 남겼지만 살림은 기울었고 강필무는 그 기울어진 체면을 붙들고 제 이익을 세웠다. 그는 점잖게 말했다. 부인 문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내친 여인을 다시 들이면 집안말이 밖으로 새고 저 아이의 핏줄을 따지는 입이 열릴 것입니다. 초아는 그를 보았다. 강필무의 옷자락에는 산길 흙이 묻어 있었다. 대문 앞마당에 흙이 아니었다. 그는 분명 뒤쪽 비탈길을 지나온 사람이었다. 그때 부엌 뒤쪽에서 11살 아이 장국이가 고개를 내밀었다. 그는 백시집 부엌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아이였다. 부모 없이 자라 이름보다 별명으로 더 많이 불렸고 밤이면 아궁이 옆에서 웅크려 잤다. 누구도 그가 사람들의 발소리와 냄비 뚜껑 소리와 장작 타는 소리를 구별한다는 것을 대단히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부엌에서 사는 아이는 집안의 가장 낮은 소리를 가장 먼저 듣는다. 장국이는 굴뚝 쪽을 올려다보다가 눈을 좁혔다. 연기가 이상했. 평소처럼 곱게 빠지지 않고 처마 아래에서 가늘게 되돌아와 마당 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바람 때문이 아니었다. 누군가 지붕 위 굴뚝 끝에 젖은 헝겊이나 나무잎을 얹어 연기를 눌러 놓은 것이다. 장국이는 불내 아주머니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부엌이 막혔습니다. 늙은 하녀 불내는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소리냐? 연기가 안 나가요. 누가 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불내는 아이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그러나 장국이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다. 아이는 장난으로 불을 말하지 않았다. 불과 연기는 그의 이불이고 밥이고 밤이었다. 불내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굴뚝을 보았다. 정말로 연기는 되돌아오고 있었다. 대문 앞에서는 송씨 부인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다.
3년 전에도 네가 그런 눈을 했다. 죄를 짓고도 억울한 척하는 눈. 초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3년 전 말은 100번 해도 닫힌 문을 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백시집 뒤뜰에서는 은비녀가 사라졌고 비녀는 송씨 부인이 시집 올 때 가져온 집안 물건이라 했다. 초하의 방에서 빈 비녀갑이 나왔고 그날 밤 부엌 쪽 문이 열려 있었다. 그 문을 열었다는 하녀는 사라졌고 초하는 끝내 도둑이 되었다. 그가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말은 그 죄 위에 더해져 집 밖으로 밀어내기 좋은 이유가 되었다. 초아는 스스로 나갔다고 사람들은 말했다. 사실은 마지막 순간까지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아무도 열지 않았다. 서준도 열지 않았다. 그는 마루 안쪽에서 서 있었고 초하는 그 발만 보았다. 3년 동안 그는 그 발을 잊지 않았다. 다가오지도 물러서지도 못하던 남편의 발. 지금 서준은 다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번에는 그의 눈이 초아가 아니라 아이에게 먼저 갔다는 점이었다. 이담은 포대기 안에서 손가락을 움켜쥐고 있었다. 손목에는 궁 안에서 쓰는 고운 실매듭과 비슷한 흔적이 있었다. 서준은 그것을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어딘가 지나치게 곱다는 느낌을 받았다. 강필무가 말했다. 아이를 내려놓게 하십시오. 얼굴을 보아야 합니다. 어떤 피를 들고 왔는지 알아야지요. 초아는 아이를 더 깊이 감쌌다. 이 아이의 얼굴을 보려는 자는 먼저 제 얼굴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가 협박을 하느냐? 저는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엌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누구도 지붕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 말에 장국이의 눈이 커졌다. 초아는 아직 굴뚝을 보지 않았는데 지붕을 말했다. 그는 이 여인이 위험을 이미 알고 돌아왔다는 것을 느꼈다. 그때 대문 밖 골목 끝에서 낯선 사내가 지나갔다. 그는 약초 장수처럼 보였으나 걸음은 장사꾼의 것이 아니었다. 눈은 집안 처마와 굴뚝을 훑고 지나갔다. 임별감 임태석이었다. 궁에서 나왔다는 말은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그의 허리춤 놀이개 끈에는 궁안 무관들이 쓰는 매듭법이 남아 있었다. 그는 강필무와 아주 잠깐 눈을 맞추었다. 눈맞춤은 짧았지만 장국이는 보았다. 부엌하이는 사람들이 밥상 앞에서 무엇을 숨기는지 오래 봐왔다. 아무 말 없는 눈빛도 국 끓기 전 떠오르는 기름처럼 표면에 남는다. 서준은 마침내 마당을 가로질렀다. 어머니 문을 열겠습니다. 송씨 부인의 얼굴이 굳었다. 네가 미쳤느냐? 3년 전 집안을 더럽힌 여인이다. 서준은 낮게 말했다. 3년 전 제가 더럽힌 것이 무엇인지 아직 모릅니다. 그 말에 송씨 부인의 손이 멈췄다. 초하도 그를 보았다. 그것은 사과가 아니었다. 늦은 사람의 첫 고백이었다. 그러나 초하는 그 말을 잡지 않았다.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문이 먼저였다. 서준이 빗장을 풀려는 순간 강필무가 앞으로 나섰다. 대감이 문은 한 번 열리면 닫기 어렵습니다. 저 아이가 외간 남자의 자식이라면 백시 집 족보에 흠이 갑니다. 서준은 그를 보았다. 좌수께서는 어찌 아이의 피를 그리 급히 묻습니까? 강필무는 웃었다. 집안을 걱정해서입니다. 초하가 낮게 말했다. 집안을 걱정하는 사람은 왜 뒷산 흙을 묻히고 앞문으로 들어옵니까? 강필무의 눈가가 굳었다. 송씨 부인은 초하를 노려보았다. 내가 감히 손님에게. 그러나 그 순간 부엌 쪽에서 장국이가 소리쳤다. 굴뚝 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마당의 시선이 부엌으로 돌아갔다. 지붕 위 작은 그림자가 움직였다. 누군가 몸을 낮추고 처마 너머로 사라졌다. 하인들이 놀라 뛰려 하자 초하가 외쳤다.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가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부엌을 비우는 것입니다. 초하의 말이 떨어지자 장국이는 본능적으로 부엌 안으로 뛰었다. 아궁이 옆에는 재가 오래 쌓인 자리와
장작더미 사이에 빈틈이 있었다. 그는 그곳을 잘 알았다. 자신이 밤마다 자던 곳이었다. 아이 하나쯤 숨길 수 있고 어른 발은 들어가기 어려운 곳. 불레가 그 뒤를 따르며 물었다구가 뭘 하려는 게냐. 장국이는 대답하지 않고 바닥에 재를 손으로 쓸었다. 재는 위쪽만 새 것이고 아래쪽은 오래된 회색이었다. 3년 동안 몇 번이나 쓸고 덮였지만 아궁이 가장 안쪽은 그대로 남은 곳이 있었다. 그는 그곳을 기억했다. 어느 겨울밤 바람도 없는데 부엌문이 닫히던 소리, 그 뒤 누군가가 낮게 삽질하던 소리, 그리고 다음 날 은비녀가 사라졌다며 집안이 뒤집히던 일. 그때 그는 8살이었다. 너무 어려서 누구도 묻지 않았다. 하지만 부엌은 그의 방이었고 그는 그 소리를 들었다. 초하는 이담을 아는 채 부엌문 앞에 섰다. 서준이 문을 열자마자 안쪽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송씨 부인이 팔을 붙잡았다. 그 아이를 먼저 보여라. 초하는 그의 손을 보았다. 그 손은 3년 전에도 자신을 붙잡지 않았다. 내쫓는 말을 붙잡았을 뿐이다. 그는 낮게 말했다. 부인께서 정말 보아야 할 것은 아이 얼굴이 아닙니다. 부엌 바닥입니다. 송씨 부인은 순간 흔들렸다. 너무 오래 묻어둔 말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들리면 사람의 얼굴을 먼저 바꾼다. 서준은 그 변화를 보았다. 어머니 부엌 바닥에 무엇이 있습니까? 송씨 부인은 차갑게 고개를 돌렸다. 저 여인의 말에 흔들리지 마라. 그때 이담이 작게 숨을 헐떡였다. 아이는 울지 않으려 참는 것처럼 입술을 물고 있었다. 초아는 급히 품 안에서 작은 천을 꺼내 아이 코 밑에 대었다. 전 냄새와 약재 냄새가 섞이었다. 서준은 그 움직임을 보았다. 초아는 아이를 처음 키우는 여인이 아니었다. 아이의 숨이 어디서 걸리는지, 언제 등을 두드려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임태석은 대문 밖에서 상황을 살폈다. 굴뚝 위에 올려둔 젖은 헝겊은 들켰고 집안은 오히려 더 경계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아이 울음소리만 들으면 된다. 궁에서 사라진 아이는 울 때 왼쪽 숨이 먼저 막힌다. 그 특징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초하는 울게 두지 않았다. 과거 궁 안 저점이었던 그의 손은 아이의 울음을 숨기는 법까지 알고 있었다. 부엌 안에서 장국이는 재를 파기 시작했다. 불내가 막으려 했다. 어른들이 알면 혼난다. 장국이는 고개를 저었다. 혼나도 지금 파야 해요. 연기가 거꾸로 나가면 누가 안을 보고 있다는 뜻이고 안을 본 사람이 있으면 안에 숨긴 게 있다는 뜻이에요. 아이의 말은 투박했지만 이치가 있었다. 그는 작은 나무 주걱으로 재 아래 굳은 흙을 긁었다. 손톱 밑으로 회색채가 끼었다. 그때 단단한 것이 손끝에 닿았다. 처음엔 돌인 줄 알았다. 그러나 돌은 그렇게 차갑지 않았다. 그는 더 조심히 흙을 걷어냈다. 은빛 한 조각이 어둠 속에서 드러났다. 길고 가느다란 물건이었다. 밖에서는 강필무가 하인들을 재촉했다. 저 여인과 아이를 사랑채로 데려가라. 부엌에 숨기려는 까닭이. 서준이 막아섰다. 누구도 아이에게 손대지 마시오. 강필무의 얼굴에 불쾌감이 스쳤다. 대감께서 아직도 저 여인에게 미련이 남으셨나 봅니다. 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미련이라는 말은 쉬웠다. 그러나 그의 안에 있는 것은 미련보다 무거웠다. 죄책감은 사랑보다 늦게 오지만 더 오래 사람을 누른다. 초아는 서준에게 낮게 말했다. 만약 제가 문을 닫으라 하면 닫지 마십시오. 서준은 그를 보았다. 초아는 다시 말했다. 3년 전 당신은 닫힌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오늘은 제가 열라 하면 열고 닫지 말라 하면 닫지 마십시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서준은 그 말에 목이 막혔다.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지금 그 말은 너무 작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때 부엌 안에서 장국이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다. 작은 마님. 모두의 눈이 그쪽으로 향했다.
장국이는 재투성이 손을 들어 올렸다. 그의 손끝에는 흙과 재에 묻은 은비녀의 끝부분이 잡혀 있었다. 3년 전 초아가 훔쳤다고 몰렸던 그 비녀였다. 그러나 비녀 전체가 드러난 것이 아니었다. 아직 절반은 굳은 흙 아래 묻혀 있었다. 장국이가 더 깊이 손을 넣는 순간 비녀 옆에서 얇은 천 조각 같은 것이 같이 만져졌다. 그는 숨을 삼켰다. 그리고 오래된 아궁이 아래에서 은비녀보다 더 차가운 무언가가 손바닥에 닿았다. 굴뚝이 본 사람 오래된 아궁이 아래에서 은비녀보다 더 차가운 무언가가 장국이의 손바닥에 닿았다. 아이는 숨을 삼키고 손을 빼지 않았다. 손끝에 걸린 것은 젖은 천이 아니라 오래 말라 단단해진 비단 조각이었다. 재와 흙 사이에서 색은 거의 죽었지만 아주 가까이 들여다보면 옅은 푸른 빛이 남아 있었다. 장국이는 그것이 이 집 부엌에서 쓰는 천이 아님을 알았다. 부엌천은 기름 냄새가 배고 빨아도 누런 물이 든다. 그러나 이것은 오래 묻혔는데도 비단결이 고왔다. 그는 은비녀 끝과 비단 조각을 모두 끌어내려다 멈췄다. 밖에서는 강필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고 낯선 사내들의 발소리가 대문 쪽에서 맴돌았다. 지금 꺼내면 모두가 본다. 모두가 보면 가장 먼저 힘센 사람이 빼앗는다. 장국이는 은비녀를 다시 흙 속에 눕히고 비단 조각만 작은 재더미 아래로 밀어 숨겼다. 불레가 속삭였다. 구가 뭘 찾은 게냐. 장국이는 손가락을 입술에 댔다. 아궁이는 아직 말하면 안 돼요. 아이의 얼굴에는 어린아이답지 않은 긴장이 있었다. 그는 거짓말을 잘하는 아이가 아니었다. 그러나 부엌에서 살다 보면 어떤 냄비는 너무 일찍 열면 밥이 설고 어떤 수친 것만 꺼진 석회도 속이 살아있다는 것을 배운다. 진실도 그런 것이라고 그는 느꼈다. 밖으로 나온 장국이는 손을 재투성이로 감춘 채 초아를 보았다. 윤초아는 이담을 품에 안고 있었고 아이의 입가에 전 냄새가 배어있는 작은 천을 대고 있었다. 그 움직임은 어색하지 않았다. 아이가 숨을 길게 못 쉬려 할 때 등을 어느 높이에서 두드려야 하는지, 언제 포대기를 느슨하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송씨 부인은 그 모습을 보고 눈을 가늘게 했다. 3년 전 아이를 못 낳는다 하여 내보낸 며느리가 이제는 남의 아이를 제 자식처럼 다룬다. 그 사실이 불쾌한 것인지 두려운 것인지 자신도 알지 못했다. 그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언제부터 아이를 그리 잘 알았느냐. 초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아이의 숨이 먼저였다. 백서주는 그 침묵을 보며 마음 한쪽이 무거워졌다. 초아는 이 집에서 아내였던 시절에도 늘 조용했다. 조용함이 순종인 줄 알았다. 지금 생각하면 그 조용함은 사람을 살피는 방식이었고 스스로를 지키는 벽이었다. 그는 낮게 말했다. 부엌으로 드리겠습니다. 강필무가 바로 막았다. 대감 지금 이 집안에 정체 모를 아이를 들이면 관아가 묻고 고울이 묻습니다. 서주는 그를 보았다. 이미 굴뚝 위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좌수께서는 그 사람부터 물으셔야 합니다. 강필무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러더니 웃었다. 아이 하나가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장국이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을 다물었다. 어른들은 아이가 본 것을 잘못 본 것으로 만드는 데 익숙했다. 그러나 굴뚝은 거짓말하지 않았다. 연기는 막히면 돌아오고 젖은 헝겊은 말은 검댕 위에 다른 자국을 남긴다. 초아는 부엌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문턱과 창살을 보았다. 3년 전 쫓겨나던 날 마지막으로 본 곳이었다. 그때 이 문은 안에서 열린 것이 아니라 밖에서 닫혔다. 그는 바닥을 지나 아궁이 옆으로 갔다. 이담을 내려놓기 전에 채를 손으로 가볍게 쓸었다. 장국이는 그 손놀림을 보았다. 초아는 뭔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덮고 있었다. 그는 세제를 얇게 흩어 아이 몸에서 나는 약재 냄새와 전 냄새를 묻었다. 궁에서 아이를 찾는 자가 있다면 울음만이 아니라 냄새도 살필 것이라 여기는 듯했다. 불레가 죽을 데워오자
초아는 쌀알을 더 오래 끓이게 했다. 아이가 삼키기 쉬워야 했다. 또 뚜껑을 열 때 일부러 김이 굴뚝 쪽으로 가지 않게 젖은 배를 낮게 걸었다. 장국이는 그제야 알았다. 초아는 부엌을 피난처로 고른 것이 아니라 부엌을 장막으로 쓰고 있었다. 연기는 눈을 속이고 죽냄새는 양냄새를 덮으며 새는 발자국을 삼킨다. 그는 처음으로 이 여인이 3년 전 도둑으로 몰린 며느리가 아니라 부엌이 가진 힘을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다. 저녁 무렵 대문 밖에서 낯선 방문객이 들어왔다. 그는 아이를 잃어버린 집을 찾아다닌다는 명목으로 왔다. 이름은 임태석이라 했다. 겉으로는 별감이라기보다 행색 좋은 심부름꾼처럼 보였으나 허리띠 매듭이 이상하게 단정했다. 마당에 들어서자 그는 곧장 한 채가 아니라 부엌 쪽 연기를 보았다. 그리고 아주 잠깐 초하의 팔 안에 있는 이담의 발을 보았다. 아이의 버선 끝에는 서민 아이에게 어울리지 않는 고운 바느질이 남아 있었다. 초하는 그 시선을 느끼자 아이의 발을 포대기로 가렸다. 임태석은 미소 지었다.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 길 잃은 사내 아이를 보지 못하셨습니까? 강필무는 그를 손님처럼 맞았다. 이 집에 그런 아이는 없습니다. 다만 어제부터 소란을 피우는 여인이 하나 들어왔지요. 초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죽그릇을 식히는 데만 마음을 둔 사람처럼 고개를 내렸다. 그러나 임태석은 그 손을 보았다. 아이의 입가를 닦을 때 손가락이 입술을 건드리지 않고 턱 밑을 먼저 받치는 법, 아이가 울기 전에 숨을 눌러 달래는 법, 그것은 보통 어미의 손보다 궁한 젖저미의 손에 가까웠다. 임태석이 부드럽게 말했다. 아이가 있다면 울음 한번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찾는 아이는 숨이 조금 독특해서 초아의 손이 아주 잠깐 멈췄다. 장국이는 그 작은 멈춤을 보았다. 그는 부엌에서 칼끝이 도마에 닿기 직전 멈추는 소리도 아는 아이였다. 초아의 멈춤은 두려움이었다. 이담은 울면 안 되는 아이였다. 장국이는 곧장 아궁이 아래 장작을 밀어 넣었다. 마른 나무가 타며 퍽 소리를 냈고 죽소티 끓어 넘칠 듯 부글거렸다. 그는 일부러 솥뚜껑을 살짝 흔들어 소리를 냈다. 불내가 놀라 꾸짖으려 했지만 장국이는 눈짓했다. 아이의 숨소리를 덮기 위해서였. 서준도 그 뜻을 조금 늦게 알아차렸다. 그는 부엌문 앞에 서서 임태석의 시선을 막았다. 찾는 아이가 있다면 관아에 고해야 할 일이지 남의 집 부엌까지 살필 일은 아닙니다. 임태석은 웃었다. 대감댁이라 더 조심하는 것입니다. 초아는 그 말 속에 가시를 들었다. 대감댁이라는 이름은 보호가 아니라 협박이었다. 궁의 그늘이 지방 양반가의 부엌까지 내려왔다는 뜻이었다. 송씨 부인은 그제야 불안해졌다. 그는 초아를 미워했다. 도둑이라 믿었고 아이를 못 낳은 며느리를 집안의 흠으로 여겼다. 그러나 궁에서 사람이 온다는 말이 헛말만은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오래 묻어둔 두려움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3년 전 강필무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저 여자를 집에 두면 백시집은 더 큰 화를 입습니다. 은비녀 일은 조용히 덮고 내보내는 것이 살 길입니다. 그때 그는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가문을 구하는 말로 들렸기 때문이다. 지금 같은 강필무가 다시 아이를 내보내라 하고 있었다. 같은 문 앞에서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었다. 밤이 깊어 임태석이 물러간 뒤에도 장국이는 잠들지 않았다. 그는 굴뚝 뒤쪽으로 기어 올라갔다. 지붕 가장자리에는 젖은 헝겊이 떨어져 있었고 헝겊 한쪽에는 궁에서 쓰는 향,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냄새를 구별했다. 부엌의 들기름 냄새도 아니고 송씨 부인의 향락 냄새도 아니었다. 낯선 산에 임태석이 지나갈 때 옷자락에서 나던 냄새와 닮았다. 굴뚝 끝에는 검댕이 젖어 있었고 그 주변기와 위에 얇은 흙자국이 남아 있었다. 장국이는 손가락으로 흙을 긁어 냄새를 맡았다.
마른 흙 안에 재가 섞여 있었다. 그냥 지붕 흙이 아니었다. 오래된 아궁이 밑을 파헤쳤을 때 손끝 묻었던 그 흙과 비슷했다. 아이는 몸을 낮추고 내려왔다. 부엌 안에서는 초아와 서준이 마주 서 있었다. 이담은 불레의 품에서 잠깐 잠들어 있었다. 초아는 낮게 말했다. 대감께서는 왜 저를 들이셨습니까? 서준은 대답했다. 이번에는 문을 닫고 싶지 않았소. 초아는 그를 보았다. 그 말은 사과처럼 들렸지만 아직 사과가 되기에는 모자랐다. 3년 전 닫힌 문은 한 번 열었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그는 말했다. 문을 열었다고 안에 들어온 사람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 모르십니다. 초하의 목소리는 낮았다. 3년 전 저는 은비녀보다 제 말이 먼저 묻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그 아이보다 제 말이 먼저 의심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대감께서 하실 일은 저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문을 열라 할 때에 늦지 않는 것입니다. 서준은 그 말을 가슴으로 받았다. 그는 사랑이나 그리움 같은 쉬운 말을 꺼내지 않았다. 지금 그 말들은 자기 죄를 덮는 베일이 될 뿐이었. 송씨 부인은 그들의 대화를 멀리서 듣다가 자리를 떴다. 그는 안채에 들어가 오래된 비녀갑을 열었다. 그 안은 비어 있었다. 3년 전은 비녀가 사라진 뒤로 비어 있었다. 그는 그 빈자리를 볼 때마다 초하의 죄를 떠올렸다. 그래야 마음이 편했다. 만약 초하가 훔친 것이 아니라면 자신은 죄 없는 며느리를 내쫓은 사람이 된다. 그는 그 생각을 견딜 수 없어 비녀갑을 닫았다. 그러나 손이 떨려 뚜껑이 한 번에 맞지 않았. 장국이는 밤새 기다렸다. 모두가 잠든 뒤 그는 다시 아궁이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낮에 만졌던 은비녀 끝을 조금 더 꺼내 보았다. 비녀는 완전히 부러지지 않았다. 일부러 깊이 묻은 듯 곧게 누워 있었다. 이상한 것은 비녀 주변에 흙이었다. 부엌 바닥. 흙은 보통 기름과 재가 섞여 부드럽게 뭉치는데 그곳 흙은 한 번 젖었다가 마른 것처럼 단단했다. 누군가 물을 조금 부어 흙을 다지고 그 위에 재를 덮은 흔적이었다. 새해 동안 사람들의 발과 재가 그것을 지워버린 줄 알았겠지만 아궁이 아래 가장 안쪽은 장국이가 자는 자리였다. 사람 발이 닿지 않는 곳은 과거를 오래 품는다. 그는 비녀 옆에 있던 푸른 비단 조각을 꺼내 작게 접었다. 그 안쪽에는 아주 작은 실밥이 붙어 있었다. 궁옷에 쓰는 가느다란 금실과 달랐지만 일반 집안 비단도 아니었다. 장국이는 그를 몰랐지만 손끝과 냄새는 알았다. 이것은 3년 전 비녀만 묻힌 일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그때 부엌문 밖에서 발소리가 났다. 장국이는 재 속에 몸을 낮췄다. 문틈으로 임태석의 신발 끝이 보였다. 그는 밤중에 다시 온 것이다. 신발 밑에는 마른 흙이 엉겨 있었다. 장국이는 숨을 멈췄다. 그 흙은 낮에 굴뚝 위에서 본 흙과 같았고 방금은 비녀 주변에서 긁어낸 딱딱한 흙과도 같았다. 임태석은 부엌 안을 살피다 낮게 중얼거렸다. 아직 여기 있군. 저점이가 숨길 곳은 결국 불 가까이다. 장국이의 눈이 커졌다. 그가 저점이라 했다. 초아를 두고 한 말이었다. 임태석이 사라진 뒤 장국이는 천천히 기어 나왔다. 그의 손에는 푸른 비단 조각이 있었고 손톱 밑에는 새해 전 흙이 들어 있었다. 그는 부엌문 밖에서 초아를 깨우려다 멈췄다.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그는 문 밖 신발 자국을 따라가다 대청 모퉁이에서 임태석이 벗어둔 신발을 보았다. 그 밑창에는 회색 재가 섞인 굳은 흙이 묻어 있었다. 장국이는 자기 손톱 밑의 흙과 신발 밑창의 흙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야, 임태석의 신발에 묻은 흙은 굴뚝 위의 흙과 같고 3년 전은 비녀가 묻힌 아궁이 아래 흙과도 같았다. 재 속에 묻힌 3년 임태석의 신발에 묻은 흙은 굴뚝 위의 흙과 같고 3년 전 은비녀가 묻힌 아궁이 아래 흙과도 같았다.
장국이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손바닥을 오므렸다. 아이의 손톱 밑에는 오래된 회색 흙이 밝혀 있어 품 안에는 푸른 비단 조각이 접혀 있었다. 그는 그를 몰랐지만 흙은 알았다. 아궁이 앞에서 잔 사람이 아니면 모르는 흙이었다. 물을 조금 부어 누르고 그 위에 재를 덮은 흙 젖은 채로 다져졌다가 새해 동안 열기에 굳은 흙. 임태석이 어젯밤 처음 온 사람이 아니라면 3년 전에도 이 집 부엌을 알았다는 뜻이었다. 장국이는 신발에 손을 대려다 멈췄다. 훔친 아이가 되면 말이 먼저 죽는다. 그는 대신 손가락에 묻은 흙을 자신의 낡은 솜에 안쪽에 문질러 남겼다. 그리고 임태석의 신발이 놓인 자리 주변에 쌀뜨물 한 방울을 떨어뜨렸다. 아침에 그가 신을 들고 나가면 젖은 자리에 신발 모양이 남을 것이다. 부엌 아이가 할 수 있는 증거란 그런 것이었다. 어른들이 도장과 문서와 칼을 말할 때 아이는 물방울과 발자국과 연기를 기억했다. 그는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와 아궁이 밑 재를 다시 덮었다. 은비녀는 아직 절반만 드러난 채 숨겨두었다. 푸른 비단 조각은 소금 항아리 뚜껑 안쪽에 밀어 넣었다. 소금은 냄새를 먹고 습기를 막는다. 불레가 가르쳐준 일이었다. 불레는 잠든 척하고 있었지만 장국이가 돌아오자 낮게 물었다 보았느냐. 장국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 신에 우리 아궁이 흙이 묻어 있었어요. 불레의 얼굴이 굳었다. 3년 전밤에도 부엌문이 열렸지. 장국이는 그 말을 처음 듣는 것처럼 눈을 크게 떴다. 아주머니도 들었어요. 불레는 긴 침묵 뒤에 말했다. 들었지만 말하지 못했다. 그때 나는 내 밥그릇 하나도 지키기 어려운 늙은 종이었다. 그 말은 변명이라기보다 오래 눌린 돌 같은 고백이었다. 새벽빛이 희미하게 부엌문 틈으로 들어올 때 윤초아는 이 담을 아는 채 눈을 떴다. 그는 잠을 잔 것이 아니었다. 아이 숨이 바뀔 때마다 깼고 지붕에서 기와 밟는 소리가 나는지 들었다. 장국이는 그 곁에 앉아 있었다. 아이의 얼굴에는 밤을 지새운 사람의 그늘이 있었다. 초하는 낮게 물었다. 무엇을 보았느냐? 장국이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흙이 같았습니다. 초하는 더 묻지 않았다. 그는 장국이의 손톱을 보았다. 회색 흙과 재가 파고들어 있었다. 그리고 소매 안쪽에 묻힌 자국까지 보았다. 그는 아이가 단순히 무서워하지 않고 표시를 남겼다는 것을 알았다. 초아는 작게 말했다. 잘했. 그 두 글자에 장국이는 목이 막혔다. 이 집에서 그는 늘 장작을 늦게 가져왔다. 물을 흘렸다. 재를 묻혔다고 혼났다. 잘했다는 말은 부엌에 걸린 새속보다 낯설었다. 초하는 소금 항아리 뚜껑 안쪽을 열었다. 푸른 비단 조각이 있었다. 그는 그것을 보는 순간 손을 멈췄다. 궁안 내전에서 어린 왕손의 포대기 안쪽에 쓰던 안감이었다. 색이 바랬어도 결은 남아 있었다. 초하는 그것을 손끝으로 만졌다. 이담이 태어난 뒤 처음으로 몸을 감쌌던 천과 같은 결이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오래 숨겨온 이름이 목 안쪽에서 올라왔다. 그러나 아직 말하면 안 되는 이름이었다. 백서준이 부엌 앞에 섰다. 그는 밤새 잠들지 못했다. 문을 지키겠다고 서 있었지만 사실 무엇을 지키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아내였던 여인은 궁에서 온 듯한 아이를 안고 있고 낯선 별감은 그 아이의 울음까지 찾으려 하고 좌수는 집안 명예를 내세워 아이를 끌어내려 한다. 서준은 자신이 또다시 늙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부엌문 밖에서 말했다. 들어가도 되겠소. 초아는 곧장 허락하지 않았다. 대신 이담의 포대기를 고쳐 묶었다. 들어오시려면 문을 닫지 마십시오. 서준은 문을 반쯤 열어 둔 채 들어왔다. 그 행동 하나에도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3년 전에는 닫힌 문이 그들 사이의 마지막 기억이었다. 오늘 초아는 그 기억을 조건으로 삼았다. 서준은 장국이의 손과 초하 앞에 놓인 비단 조각을 보았다. 이것이 무엇이오? 초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말했다.
궁에서 쓰던 아이 물건입니다. 서준의 숨이 멎었다. 그 아이가 초아는 곧장 말하지 않았다. 그는 이담의 귀를 가렸다. 아이가 듣는 말이 아이의 운명이 되는 것을 오래 보아온 사람처럼 조심했다. 저는 한때 궁 안에서 젖더미로 있었습니다. 부엌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불레는 고개를 숙였고 장국이는 숨을 삼켰다. 서주는 말을 찾지 못했다. 3년 전 집에서 쫓겨난 여인이 어디로 갔는지 한 번도 제대로 묻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부끄러움이 상처라고 여겼지만 초아는 그 부끄러움 바깥에서 아이 하나의 생명을 업고 살았다. 초아는 이어 말했다. 이담은 제가 낳은 아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젖을 물리고 숨을 눌러 재운 아이입니다. 궁 안에 불길한 말이 돌던 밤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서준이 낮게 물었다. 왜 이 집으로 왔소? 초아는 부엌 바닥을 보았다. 이 집이 안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위험합니다. 그러나 3년 전 저를 내쫓은 길이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길을 연 자가 지금도 아이를 있다면 도망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장국이를 보았다. 그리고 이 부엌 큰 사람보다 오래 기억합니다. 서주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제야 조금 알았다. 3년 전 은비녀 사건과 오늘 아이를 쫓는 일이 다른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그의 안에서 늦게 이어졌다. 그때 송씨 부인이 부엌문 밖에 나타났다. 그는 초아의 마지막 말을 들은 듯했다. 궁한 젖점이라니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초아는 일어섰다. 부인께서 3년 전 문을 닫으신 뒤 제가 살 길은 많지 않았습니다. 송씨 부인은 얼굴을 굳혔다. 그래서 궁에서 아이를 훔쳐왔느냐. 초아는 조용히 말했다. 훔친 자는 숨기고 살린 자는 숨을 지킵니다. 저는 이 아이의 숨을 지켰습니다. 송씨 부인은 반박하려 했지만 이담의 잠든 얼굴을 보고 말끝이 늦어졌다. 아이는 너무 작았다. 죄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작고 피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위험했다. 강필무는 곧 사람들을 모아 사랑채에서 회의를 열자 했다. 집안에 궁과 관련된 아이가 있다면 즉시 관아에 알리고 별감에게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씨 부인은 그의 말에 흔들렸다. 백씨 집이 다시 영모의 그림자에 들어가면 끝이다. 그는 초하를 미워하는 마음과 집안을 지키고 싶은 두려움을 구분하지 못했다. 임태석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자주 부엌 쪽으로 갔다. 초하는 그 시선을 느꼈다. 그는 서준에게 낮게 말했다. 오늘 밤 그들이 다시 들어올 것입니다. 아이를 울려 확인하려 들 겁니다. 서준은 주먹을 쥐었다. 제가 지키겠소. 초하는 고개를 저었다. 대감이 지키면 모두가 대감이 숨긴 줄 압니다. 제가 움직여야 합니다. 서준의 얼굴이 굳었다. 위험합니다. 초하는 그를 똑바로 보았다. 3년 전에도 위험했습니다. 그때 대감께서는 문 안에 계셨고 저는 문 밖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적어도 어느 쪽 문에 서야 하는지 아시겠지요. 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말은 비난이면서 명령이었다. 초하는 오후 내내 부엌에서 죽을 끓였다. 겉으로는 아이를 먹이기 위한 일이었지만 실제로는 냄새를 만들기 위한 일이었다. 약재 냄새가 섞인 죽아이, 옷에 배는 전 냄새 말린 쑥, 냄새와 묵은 된장 냄새. 그는 그 냄새를 자신의 겉옷에 일부러 배게 했다. 이담을 업은 것처럼 보이게 할 천뭉치를 만들고 안에 따뜻한 돌을 넣었다. 포대기 밖에서는 아이의 몸처럼 보일 것이다. 장국이는 그 모습을 보며 속삭였다. 작은 마님 혼자 나가려는 겁니까? 초하는 말했다. 혼자가 아니다. 네가 이 부엌을 맡아야 한다. 장국이는 눈을 크게 떴다. 제가요. 그래 장구가 이 아이는 네가 아는 가장 안전한 곳에 숨겨야 한다. 장국이는 아궁이 아래를 보았다. 자신이 3년 동안 잠든 자리, 오래된 제 아래 발소리가 잘 들리고 어른 손이 쉽게 닿지 않는 곳. 그러나 거기엔 은비녀가 있었다. 3년 전의 비밀과 오늘의 아이가
같은 구덩이에 들어가는 셈이었. 그는 입술을 물고 고개를 끄덕였. 해가 기울자 초하는 아이를 불레에게 잠시 맡긴 뒤 서준을 불렀다. 제가 대문 밖으로 나가면 붙잡지 마십시오. 서준은 낮게 말했다. 또 잃을까 두렵소. 초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잃었다고 말하려면 먼저 붙잡은 적이 있어야 합니다. 서준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초하는 한 박자 뒤에 말했다. 그러나 오늘 대감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제가 나간 뒤 누군가 부엌문을 잠그려 하면 열어두십시오. 닫힌 문 하나가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 늘 문부터 닫습니다. 서준은 그 말을 오래 품었다. 그는 이번에는 고개만 끄덕이지 않았다. 부엌문 고리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닫지 않겠습니다. 초아는 그 대답을 듣고서야 문 밖으로 나섰다. 밤이 오자 계획대로 움직였다. 초아는 이담처럼 꾸민 천뭉치를 엎고 뒤뜰로 향했다. 일부러 발소리를 냈고 포대기 끝을 보이게 했다. 지붕 위에서 그림자가 움직였다. 임태석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초아가 아이를 업고 도망치는 줄 알고 뒤뜰로 몰렸다. 강필무 역시 하인들에게 외쳤다. 잡아라. 저 여자가 아이를 빼돌린다. 마당이 소란해지는 동안 장국이는 불레의 품에서 진짜 이담을 받아 들었다. 아이는 잠들어 있었지만 숨이 가늘었다. 장국이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등을 받쳤다. 그는 평생 솥 장작만 들어보았지 사람 목숨을 이렇게 가까이 안아본 적은 없었다. 불레가 말했다 겁나면 내가. 장국이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알아요. 저 안은 제가 잔 자리예요. 그는 이담을 아궁이 안쪽 아래로 조심히 숨겼다. 제가 직접 닿지 않게 낡은 솜천을 깔고 위에는 세제를 아주 얇게 덮었다. 숨구멍은 장작 틈으로 남겼다. 이담이 살짝 몸을 움직였지만 울지 않았다. 장국이는 아이 귀에 속삭였. 조금만 참아 궁에서 오는 사람보다 부엌에서 사는 내가 먼저 들을게. 그 말은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었다. 그저 부엌하이의 맹세였다. 초하는 뒤뜰에서 붙잡혔다. 임태석이 직접 포대기를 낚아챘다. 그러나 안에서 나온 것은 따뜻한 돌과 천뿐이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이는 어디 있느냐? 초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아이를 찾는 사람이 왜 아이 이름은 부르지 못합니까? 임태석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저점이가 입이 길면 오래 살지 못한다. 초아는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저점이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언제 울고 언제 숨을 삼키는지 압니다. 당신은 그 아이를 찾지만 살릴 줄은 모르지요. 그 말에 임태석이 손을 들려는 순간 서준이 나타나 그의 팔을 막았다. 이 집안에서 더는 누구에게도 손대지 마시오. 임태석은 낮게 웃었다. 대감께서는 지금 무엇을 감추는지 아십니까? 서준은 대답했다. 이제 모른다는 말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새해 늦은 말이었다. 그러나 처음으로 말이 문 밖까지 걸어나왔. 그 사이 장국이는 아궁이 아래서 은비녀를 완전히 꺼내려 했다. 이담을 숨긴 자리와 너무 가까워 위험했다. 은비녀를 들어 올리자 가운데가 이상하게 가벼웠다. 그는 비녀 끝을 돌려 보았다. 아주 작은 틈이 있었다. 보통 비녀가 아니었다. 장국이는 손톱으로 비녀 끝에 마개를 긁었다. 툭 하고 작은 소리가 나며 속이 열렸다. 안에서 얇은 종이 한 조각이 말려 나왔다. 글을 모르는 그는 그것을 읽을 수 없었다. 그러나 붉은 도장이 작게 찍혀 있고 이름새, 글자가 쓰여 있다는 것은 알았다. 그는 종이를 들고 부엌문 쪽으로 달리려다 멈췄다. 밖은 아직 소란했고 누가 빼앗을지 몰랐다. 바로 그때 송씨 부인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의 눈은 장국이 손에 은비녀에 꽂혔다. 너 그걸 어디서? 장국이는 뒷걸음질 쳤다. 아궁이 밑에서 나왔습니다. 송씨 부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장국이는 떨리는 손으로 비녀 속 종이를 내밀었다.
저는 글을 모릅니다. 부인께서 읽어주십시오. 송씨 부인은 종이를 받아들었다. 손끝이 떨렸다. 글자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뒷문을 열 사람 송씨 부인. 그의 입술이 열렸으나 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장국이는 처음으로 어른의 침묵이 아예 울음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알았다. 문을 연 사람, 뒷문을 열 사람. 송씨 부인 글자는 작았지만 분명했고 송씨 부인의 손끝은 종이 위에서 굳어버렸다. 장국이는 그 글을 읽지 못했으나 부인의 얼굴이 먼저 읽어주었다. 사람은 자신이 묻은 죄 앞에서 가장 먼저 숨 쉬는 법을 잊는다. 부엌 밖에서는 임태석과 백서준의 낮은 대치가 이어지고 있었고 뒤뜰에는 초아가 빈 포대기를 아는 채 서 있었다. 아궁이 아래에는 진짜 아이 이다미새 제 밑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3년 전 은비녀가 사라진 날도 부엌문은 이렇게 조용했다. 장국이는 그때 자신이 너무 어려 말하지 못한 소리를 이제야 듣고 있었다. 송씨 부인은 종이를 구겨 쥐려 했다. 장국이가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다. 찢으면 안 됩니다. 그 짧은 말에 부인의 눈이 매섭게 돌아왔다. 네가 무엇을 안다고? 장국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글은 모르지만 쟤는 압니다. 이 비녀는 오늘 묻힌 것이 아니고 부엌문은 그날 밤 바람에 닫힌 것이 아닙니다. 송씨 부인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다. 그는 아이를 밀치지 못했다. 그 손에는 3년 전 자신이 외면한 부엌의 흙이 묻어 있었다. 늙은 하녀 불레가 문가에 서서 말했다. 부인 그날 밤 제가 문소리를 들었습니다. 송씨 부인은 그를 노려보았다. 너까지. 불레는 고개를 숙였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때는 말하면 구기가 굶을까 두려웠습니다. 오늘도 두려우나 아이가 또 죽을까 더 두렵습니다. 그 말에 송씨 부인의 어깨가 미세하게 내려앉았다. 뒤뜰에서는 임태석이 초하에게 다가섰다. 저점이가 아이 없이 오래 버틸 수 있을 줄 아느냐. 초하는 빈 포대기를 품에 안고 있었다. 포대기 안 따뜻한 돌은 아직 온기를 머금고 있었지만 곧 식을 것이다.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는 차분히 말했다. 당신은 왜 그 아이가 울기를 기다립니까? 얼굴을 보아도 모르기 때문입니까? 임태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아이를 살리고 싶다면 입을 다물어라. 초아는 낮게 웃었다. 살리고 싶은 사람은 아이의 울음부터 찾지 않습니다. 물부터 찾고 그늘부터 찾고 숨부터 봅니다. 당신은 아이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증거를 찾는 사람입니다. 임태석의 손이 초아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서준이 그 사이에 이 집에서 손을 대지 말라 했습니다. 임태석은 서준을 위아래로 보았다. 대감댁 장손께서 궁예 일을 막으십니까? 서준의 턱이 굳었다. 궁예 일인지 사람 사냥인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강필무가 다가와 낮게 꾸짖었다. 백대감 정신 차리십시오. 이 여인 하나 때문에 집안이 영모의 그늘에 들어갑니다. 서준은 그를 보았다. 좌수께서는 왜 3년 전에도 오늘도 늘 같은 문 앞에 서 계십니까? 강필무의 눈빛이 짧게 흔들렸다. 무슨 뜻입니까? 서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아직 증거는 부엌 안에 있었다. 그러나 처음으로 그는 대답을 미루지 않고 질문을 붙잡았다. 그때 부엌문이 열렸다. 장국이가 제투성이 손으로 은비녀와 작은 종이를 들고 나왔다. 뒤에는 송씨 부인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병든 사람처럼 하였다. 마당의 소란이 천천히 가라앉았다. 초하는 장국이 손에 들린 은비녀를 보자 입술을 다물었다. 3년 전 자기 방에서 사라졌다고 몰렸던 물건이었다. 사람들은 그 비녀가 자신의 품에서 나왔다고 믿었다. 그러나 비녀는 부엌 아래에 있었다. 그가 매일 물을 깃고 불을 지피던 곳, 장국이가 밤마다 자던 곳, 집안에서 가장 천한 자리라 아무도 제대로 뒤지지 않았던 곳에 있었다. 송씨 부인은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내가 열었다. 그 말은 너무 작아 처음에는 누구도 알아듣지 못했다.
서준이 다가왔다. 어머니. 송씨 부인은 은비녀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3년 전 뒷문을 내가 열었. 강필모의 얼굴이 굳었다. 부인 지금 정신이 혼미하신 듯합니다. 송씨 부인은 그를 보았다. 아니요. 나는 정신이 너무 또렷해서 더 괴롭소. 그는 천천히 말했다. 그날 좌수께서 오셨다. 잃어버린 비녀가 집안을 더럽힐 수 있으니 조용히 찾아야 한다고 했다하녀. 하나가 초하의 방 가까이에 숨겼을지 모르니 뒷문을 열어 두라 했다. 나는 비녀만 찾는 일이라 믿었다. 초하는 가만히 들었다. 그 말이 그의 무죄를 밝혀주는 동시에 3년의 문을 다시 여는 칼이라는 것을 알았다. 송씨 부인은 이어 말했다. 나는 그 여인을 좋아하지 않았다.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말도 싫었고 집안의 시선이 그 아이에게 향하는 것도 싫었다. 그래서 믿고 싶은 말만 믿었. 초아의 손이 빈 포대기 위에서 멈췄다. 믿고 싶은 말은 때로 남의 인생을 가둔다. 그는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지금은 부인이 스스로 끝까지 말해야 했다. 강필무는 표정을 수습했다. 부인께서 뒷문을 열었다 해도 그것이 어찌 죄가 됩니까? 도둑은 따로 있었을 수 있습니다. 당구기가 앞으로 나왔다. 도둑은 비녀를 훔치려면 가지고 나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비녀는 아궁이 밑에 묻혀 있었습니다. 아이의 말은 서툴렀지만 마당을 가로질렀다. 그리고 묻은 흙은 오늘 인별감날이 신발 밑에 흙과 같았습니다. 임태석의 눈이 차가워졌다. 아이 주제에 장국이는 한 걸음 물러섰지만 말을 삼키지 않았다. 굴뚝 위에도 같은 흙이 있었습니다. 불레가 떨리는 손으로 쌀뜨물 자국이 남은 신발자리와 장국이 소매에 묻힌 흙을 내놓았다. 부엌 사람들의 증거는 초라했다. 그러나 초라한 증거는 거짓을 모른다. 젖은 자리는 신발 모양을 남겼고 쟤는 손톱 밑에서 같은 빛을 냈다. 임태석은 서늘하게 웃었다. 어린아이와 늙은 종의 말로 별감을 몰아세우다니 백씨 집이 참으로 우스워졌습니다. 그때 강필무가 끼어들었다. 이 일은 관아로 넘기면 됩니다. 우선 저 아이를 넘기십시오. 아이의 신분만 확인하면 모두 끝납니다. 조아가 그를 보았다 끝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의 목숨입니까? 아니면 3년 전 부엌문을 연 사람들의 입입니까? 강필무의 얼굴이 굳었다. 초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좌수께서는 3년 전 저를 내쫓아 백씨 집을 주셨고 오늘은 아이를 넘기게 하여 궁의 사람에게 빚을 갚으려 하십니다. 임태석이 낮게 말했다. 말이 지나치다. 초하는 대답했다. 제가 3년 동안 입을 다물어 살아남았더니 모두 제 침묵을 죄로 쓰셨습니다. 오늘은 말이 지나쳐도 살겠습니다. 서준은 그 말을 들으며 뒤늦게 깨달았다. 초하는 보호받기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니라 증언하기 위해 돌아왔다. 마당 뒤쪽에서 갑자기 이담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초하의 귀에는 벼락처럼 들렸다. 아궁이 아래 숨은 아이가 열기와 제 냄새에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것이다. 임태석도 그 미세한 소리를 들은 듯 고개를 돌렸다. 초하는 즉시 빈 포대기를 세게 흔들며 반대쪽으로 달려갔다. 임태석의 사람들이 그쪽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강필무는 부엌문 쪽을 보았다. 그는 초하가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부엌을 닫아라. 하인둘이 부엌문으로 달려갔다. 송씨 부인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같은 장면이었다. 3년 전처럼 문이 닫히려 했. 초하가 외쳤다. 서준 대감문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준이 움직였다. 그는 더 이상 마루 끝에 서 있지 않았다. 부엌문으로 달려가 하인들의 손을 밀어냈다. 강필무가 소리쳤다. 대감 그 문을 열면 집안이 끝납니다. 서준은 문고리를 잡고 말했다. 3년 전 저는 닫힌 문 뒤에 숨어 집안이 산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굳은 빗장을 두 손으로 잡아챘다. 나무가 오래되어 단번에 열리지 않았다.
손바닥이 긁혔지만 놓지 않았다. 이번에는 집안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겠습니다. 그는 온몸으로 문을 밀어 젖혔다. 부엌문이 거친 소리를 내며 열렸다. 차가운 밤 공기가 안으로 밀려들자 아궁이 아래 숨었던 이담의 숨이 조금 풀렸다. 장국이가 아이를 안고 기어 나왔다. 그의 얼굴은 재로 덮여 있었고 팔은 떨렸지만 아이를 놓지 않았. 초하는 달려와 이담을 품에 안았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울 힘도 아끼듯 작은 숨만 쉬었다. 초하는 그의 등을 천천히 두드렸다. 살아있다. 그 한마디는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들은 듯 했다. 서주는 피가 맺힌 손으로 문고리를 붙잡고 있었다. 초하는 그 손을 보았다. 3년 전 열지 못한 손이 오늘은 늦지 않았다. 그러나 그 손이 과거를 지운 것은 아니다. 그는 그저 이담의 숨을 고르며 말했다. 닫지 말라 하였지요. 서주는 낮게 대답했다. 들었습니다. 그 짧은 대답 안에 3년의 후회가 있었다. 임태석은 더 이상 부드러운 얼굴을 유지하지 않았다. 그는 허리춤에서 패를 꺼내려 했으나 갑자기 담장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강필무는 불안한 눈으로 대문을 보았다. 임태석은 말했다. 늦어. 대문이 열리고 어두운 옷을 입은 사내가 들어섰다. 설인이었다. 한때 궁 안에서 아이를 지키던 호위였으나 지금은 죽은 사람처럼 이름을 숨기고 다니던 자였다. 그의 옷은 먼지투성이었고 어깨에는 칼집만 남아 있었다. 그는 초아를 보자 짧게 고개를 숙였다. 저점이 늦었습니다. 초아는 대답 대신 이담을 품에 더 단단히 안았다. 설이는 품에서 봉한 문서를 꺼냈다. 이 아이를 넘기라는 명은 정식 어명이 아닙니다. 내전의 사사로운 명을 별감이 빌린 것입니다. 임태석이 차갑게 말했다. 네가 죽지 않았. 설이는 그를 보았다. 죽었어야 할 사람이 살아 돌아오면 거짓 명령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강필무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다. 왕실 일은 왕실 일이고 백씨 집안의 도둑질은 별개입니다. 3년 전 은비녀 일은 여전히. 그 순간 노감덕이 대문 밖에서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다. 그는 예전 백씨 집 부엌과 마구간을 고치던 늙은 장인이었다. 3년 전 사건 뒤 입을 닫고 떠났다고 알려졌지만 장국이가 굴뚝 흙을 묻어 보낸 소식을 듣고 온 것이다. 노감덕은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그의 뒤를 따랐다. 그는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은비녀가 묻혔던 자리를 손가락으로 눌렀다. 흙이 다져진 방향을 보고 장작이 놓였던 흔적을 더듬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건 부엌일을 아는 사람이 묻은 것이 아니다. 강필무가 성급히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이오? 노감덕은 은비녀를 들었다. 불 가까이 묻는 사람은 보통 금속이 검어질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 비녀는 재를 직접 피하게 흙과 젖은 천으로 감쌌습니다. 비녀를 망치면 안 되는 자가 묻은 것이지요. 임태석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 노감덕은 비녀의 끝부분을 닦았다. 검댕 속에서 아주 작은 문양이 드러났다. 백시집의 문양이 아니었다. 장국이는 그 문양을 몰랐지만 설인과 초하의 얼굴은 동시에 굳었다. 송씨, 부인은 힘없이 물었다. 왜 그러느냐? 노감덕은 비녀를 대청 쪽으로 들어보이며 낮게 말했다. 이 물건은 백시집 비녀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궁에서 나온 물건입니다. 부엌문이 열린 아침 이 물건은 백시집 비녀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궁에서 나온 물건입니다. 노감덕의 말이 부엌 안에 내려앉아 누구도 곧장 움직이지 못했다. 은비녀는 재와 흙을 닦아낸 뒤에도 낡은 빛을 품고 있었고 끝부분에 작은 문양은 불빛 아래에서 희미하게 살아났다. 설이는 그 문양을 알아보았다. 내전에서 어린 왕손의 물건을 구별할 때 쓰던 표식이었다. 윤초하는 이담을 품에 안은 손에 힘을 주었다.
아이는 아직 잠들지 못하고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3살 아이 하나가 몰고 온 바람은 이제 더 이상 한 여인의 누명이나 한 집안의 치부에 머물지 않았다. 3년 전 백씨 집 부엌 아래 묻힌 비녀는 궁 안에서 사라진 아이의 길과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었다. 임태석은 짧게 웃었다. 늙은 장인이 궁의 물건을 알아본다니 세상 참 우습습니다. 노감덕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저는 궁을 모릅니다. 다만 물건이 놓인 자리는 압니다. 이 비녀는 훔친 사람이 숨긴 물건이 아니라 나중에 다시 꺼냈을 사람이 묻은 물건입니다. 장국이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누가 훔쳐 달아난 거라면 아궁이 밑에 그렇게 곧게 눕혀두지 않아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쉽게 꾸짖지 못했다. 부엌의 흙과재가 이미 그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서리는 임태석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3년 전 초아 마님이 백씨 집에서 쫓겨난 뒤 궁으로 들어왔을 때 나는 그 까닭을 묻지 않았다. 그때는 그저 말수 적은 저점이 하나라 여겼. 그러나 아이가 태어난 뒤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아이가 살아있으면 누군가의 자리가 흔들린다. 아이가 없어지면 조용해진다. 임태석의 눈이 가늘어졌다. 죽은 줄 알았던 호의가 말이 많아졌. 서리는 담담했다. 죽은 줄 알았기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품에서 봉한 문서를 꺼내 서준에게 건넸다. 이것은 아이를 사사로이 넘기라는 명의, 정식명이 아님을 밝히는 증서입니다. 궁의 이름을 빌린 자들이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서준은 문서를 받았지만 손이 무거웠다. 그는 이제야 초하가 왜 이 집으로 돌아왔는지 알았다. 도망칠 곳을 찾은 것이 아니었다. 3년 전 자신을 밀어낸 문이 오늘의 길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강필문은 아직 무너지지 않으려 했다. 그 모든 말이 사실이라 해도 백씨 집의 일과 무슨 상관입니까? 궁의 일은 궁으로 돌리면 됩니다. 이 여인이 아이를 숨긴 죄부터 물어야 함. 초하가 그를 보았다 죄라면 묻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3년 전 왜 제 누명을 만들었는지부터 물어야 합니다. 강필문은 얼굴을 굳혔다. 누명이라니. 초하는 장국이 손에 들리는 비녀를 가리켰다. 이 비녀는 백씨 집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부인께서는 이 집 비녀라 믿었고 저는 훔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부인 믿을 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송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앉았다. 그는 강필무를 보았다. 그날 당신이 말했소. 은비녀가 사라지면 우리 집이 더 큰 화를 입는다고. 초하를 조용히 내보내면 집안이 산다고. 강필무는 입술을 다물었다. 송씨 부인은 천천히 말했다. 나는 초하를 좋아하지 않았소. 아이가 없는 며느리라 미웠고 집안이 기우는 것을 보며 누군가를 탓하고 싶었소. 그래서 당신 말이 쉬웠소. 쉬운 말은 늘 죄에 가깝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소. 초하는 눈을 내렸다. 그 고백은 늦었고 불완전했다. 송씨 부인이 피해자인 척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가 침묵 대신 자신의 선택을 입 밖에 낸 것은 처음이었다. 서준은 어머니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지금 위로하면 다시 죄를 덮는 일이 된다. 그는 대청 쪽을 향해 말했다. 이 집의 장손으로 말합니다. 3년 전 윤초하에게 씌운 도둑 누명은 잘못입니다. 그날 부엌문이 열린 경위와 은비녀가 묻힌 사실을 관아에 고하겠습니다. 송씨 부인의 어깨가 떨렸다. 너는 어미를 고발하겠다는 것이냐? 서준은 눈을 감았다. 어머니를 버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버린 사람을 더는 외면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효가 무너지는 소리 같았으나 사실은 너무 오래 뒤틀린 효를 바로 세우는 첫소리였다. 임태석은 순간 틈을 보았다. 그는 옆에 사내에게 눈짓했다. 그 사내가 이담 쪽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장국이가 먼저 소리쳤다. 아궁이 뒤. 아이의 외침과 함께 불레가 장작더미를 밀었다 숨겨두었던
제가 바람을 타고 일어나 사내의 눈앞을 가렸다. 거칠게 뿌린 것이 아니라 오래 부엌일을 한 사람이 알맞게 흩은 채였. 시야가 막힌 틈에 초하는 이담을 안고 뒤로 물러섰고 서린이 앞으로 섰다. 그는 칼을 뽑지 않았다. 칼보다 문서가 먼저였다. 그는 임태석에게 말했다. 오늘 여기서 아이를 데려가려 하면 당신은 궁의 이름을 빌려 사사로이 움직였다는 증거를 남기게 됩니다. 임태석은 이를 악물었다. 네가 그 증서를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으냐? 서리는 대답했다. 여기까지 가져왔으니 다음도 갈 수 있습니다. 그 말과 함께 대문 밖에서 관아 사람들이 들어왔다. 노감덕이 보낸 심부름과 서린의 봉서가 동시에 닿은 것이었다. 강필무의 얼굴이 무너졌다. 그는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장국이가 바닥을 가리켰다. 저기 발자국이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마당으로 향했다. 아까 장국이가 쌀뜨물을 떨어뜨려 둔 자리에 임태석의 신발 모양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그 옆에는 강필무의 신발 자국도 있었다. 두 발자국은 부엌 뒤쪽 굴뚝으로 이어졌다. 아이의 작은 꾀가 어른들의 큰 거짓보다 오래 남았다. 관아 사람 중 하나가 흙을 떠 천에 담았다. 노감덕은 은비녀가 묻힌 흙과 같은지 확인하겠다 했. 임태석은 조용히 말했다. 어린아이 장난으로 별감을 묶을 셈인가. 장국이는 숨을 들이쉬었다. 장난이면 왜 밤마다 굴뚝 위에 올라갔습니까? 왜 부엌 안에서 아이 울음만 기다렸습니까? 임태석은 처음으로 아이를 똑바로 보았다. 그 눈에는 분노보다 불안이 먼저 떠올랐다. 강필무는 끝까지 자신을 지키려 했다. 나는 백씨 집을 지키려 했을 뿐이다. 3년 전에도 송씨 부인이 더 큰 화를 입지 않게 도왔고 오늘도 궁과 얽힌 일을 조용히 넘기려 했을 뿐이다. 초아는 낮게 물었다. 누구를 조용히 넘기려 했습니까? 저입니까? 아이입니까? 아니면 진실입니까? 강필무는 답하지 못했다. 그가 지키려 한 것은 집안도 질서도 아니었다. 다른 사람들의 두려움을 쥐고 자신의 자리를 넓히는 권력이었다. 관아 사람들은 임태석과 그의 수하들을 따로 세우고 서린의 증서를 확인했다. 궁의 모든 일은 이 작은 집에서 끝낼 수 없었다. 그러나 적어도 그날 밤 이담을 억지로 끌고 가는 일은 멈췄다. 강필무는 좌수의 자리에서 물러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송씨 부인의 뒷문 고백은 기록되었다. 은비녀는 국물건으로 봉해졌으며 비녀 속 종이는 3년 전 백씨 집 부엌문을 이용한 자들의 첫 연결고리가 되었다. 완전한 벌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았다. 큰 권력일수록 무너지는 소리보다 버티는 침묵이 길다. 그러나 백씨 집 안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다. 하인들은 더 이상 초하를 도둑이라 부르지 않았고 장국이를 재묻은 부엌하이라만 보지 않았다. 송씨 부인은 안채로 물러나 며칠 동안 아무에게도 호통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참회인지 체면인지 초하는 쉽게 판단하지 않았다. 늦은 후회도 후회일 수 있지만 그것이 상처 입은 사람에게 곧장 약이 되지는 않는다. 이담은 사흘 뒤 서린의 안내로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다. 궁의 이름을 크게 내세우지 않았고 고을 사람들에게도 자세한 말은 퍼지지 않았다. 초하는 아이를 보내는 아침 오래그를 안고 있었다. 이담은 작은 손으로 그의 옷깃을 잡았다. 초하는 손가락을 하나씩 풀어주었다. 모모사가 울어도 된다. 이제 울음이 너를 팔지 않도록 내가 길을 열어두었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대신 초하의 목에 얼굴을 묻었다. 그 짧은 온기가 지나가자 초하는 품이 비어버린 것을 느꼈다. 저점이라는 이름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 얻은 이름이었고 이제 그 이름은 아이와 함께 먼 길로 떠나고 있었다. 서리는 떠나기 전 초하에게 고개를 숙였다. 목숨을 빚졌습니다. 초하는 고개를 저었다. 빚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아이가 살아있으면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서리는 장국이를 보았다. 작은 날이 덕도 컸습니다.
장국이는 당황해 손을 저었다. 저는 나리가 아닙니다. 부엌에서 자는 애입니다. 서리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래서 보았겠지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낮은 문턱에 흙은 보이지 않습니다. 장국이는 그 말을 오래 품었다. 처음으로 자신이 낮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본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준은 초아에게 돌아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 말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대신 매일 새벽 부엌문을 열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해가 뜨기 전 문고리를 풀고 아궁이에 바람이 들게 했다. 첫날 송씨 부인이 멀리서 그것을 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둘째 날에는 문턱에 서 있다가 물러났다. 셋째 날에는 낮게 말했다. 문을 열어두면 밤 기운이 들어온다. 서준은 대답했다. 닫힌 곳에는 더 나쁜 것이 고입니다. 송씨 부인은 그 말에 눈을 감았다. 그것은 아들에게 듣는 꾸짖음이었고 자신에게 남은 벌이었다. 초아는 백시집 안방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며느리 자리로 곧장 복귀하지도 않았고 송씨 부인의 용서를 받아 가족이 된 척하지도 않았다. 대신 부엌 옆 작은 방에 머물며 이담이 남긴 천과 장국이가 찾은 은비녀 사건 기록을 정리했다. 서준이 들어와 도울 때도 그는 문을 열어두게 했다. 닫힌 방에서는 좋은 말도 쉽게 변명으로 썩는다. 어느 날 서준이 낮게 물었다. 나는 무엇부터 갚아야 하오? 초하는 붓을 내려놓았다. 갚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3년은 갚을 수 없습니다. 서준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초하는 이어 말했다. 다만 앞으로 닫지 말아야 할 문을 닫지 마십시오. 저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그 말은 용서가 아니었다. 그러나 길을 완전히 끊어버린 말도 아니었다. 서준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장국이는 관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본 것을 다시 말했다. 굴뚝 연기가 거꾸로 간 일, 젖은 헝겊 재가 섞인 흙 임태석의 신발 및 장아궁이, 아래 은비녀와 푸른 비단 조각. 그는 그를 몰라 어려운 말은 못했지만 순서만은 틀리지 않았다. 어른들은 몇 번이나 다시 물었고 아이는 같은 답을 했다. 부엌에서 배운 기억은 장부보다 삐뚤어도 쉽게 바뀌지 않았다. 조사관은 마지막에 물었다. 어찌 그런 것을 다 보았느냐? 장국이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저는 늘 거기 있었으니까요. 그 대답에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늘 거기 있었기에 누구도 보지 않았고 늘 거기 있었기에 그는 모든 것을 보았다. 송씨 부인은 며칠 뒤 초아 앞에 섰다. 예전처럼 높게 앉지 않았다. 부엌문 앞에 선 채였다. 그는 오래 말을 고르다 결국 짧게 말했다. 미안하다는 말이 너무 늦었다. 초아는 그를 바라보았다. 예, 늦었습니다. 송씨 부인의 눈가가 떨렸다. 초아는 덧붙였다. 그래도 늦었다는 것을 아셔야 다음 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송씨 부인은 그 말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초아는 그를 안지 않았다. 등을 토닥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문을 닫지 않았다. 그것이 그가 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답이었다. 계절이 조금 바뀌었다. 부엌에는 새 문고리가 달렸다. 서준이 직접 고른 것이었다. 그러나 초하는 그 문고리에 작은 나무쐐기를 함께 걸어두었다. 문이 마음대로 닫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장국이는 아궁이 옆에 더 이상 몸을 웅크리고 자지 않았다. 초아가 작은 방 안쪽에 아이의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그래도 장국이는 밤이면 자주 부엌으로 나왔다. 아궁이 불이 꺼졌는지 굴뚝이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버릇이 남았다. 초하는 그런 아이에게 말했다. 이제 네가 지켜야 하는 것은 불만이 아니다. 네가 본 것을 말할 내 자리도 지켜야 한다. 장국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맑은 새벽 초하는 부엌문 앞에 섰다. 이담은 떠났고 은비녀는 봉해저관하러 갔으며 강필무와 임태석의 이름은 조사기록 속으로 들어갔다. 백씨 집은 하루아침에 깨끗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더는 3년 전과 같은 집도 아니었다.
서준은 문 안쪽에 서 있다가 천천히 물러섰다. 문은 열려 있었다. 송씨 부인은 안 채 처마 아래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고 장국이는 작은 장작 한 묶음을 안고 섰다. 초하는 문턱을 넘었다.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밖으로 나가는 것도 아닌 걸음이었다. 자신이 어느 쪽에 설지 스스로 정하는 걸음이었다. 아침 햇살이 부엌 바닥에 길게 들어왔다. 장국이는 비나궁이 옆에 작은 돌 하나를 놓고 그 위에 은비녀가 묻혔던 자리에서 나온 검은 재를 조금 담았다. 비녀는 더 이상 없었지만 재는 남았다. 그는 그것을 보며 말했다. 재도 말을 하네요. 초아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말하지 못한 사람들이 남긴 말을 제가 오래 품고 있었구나. 그때 서준이 부엌문을 더 활짝 열었다. 바람이 들어와 묵은 냄새를 밀어냈고 굴뚝에서는 고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다. 한때 잘못 닫혔던 문은 그 아침 처음으로 누구도 밀어내지 않는 문이 되었고 초하와 장국이와 비어있는 아이 포대기의 그림자는 열린 문턱 위에서 오래 머물다 밝은 쪽으로 천천히 옮겨갔다.